네, 2018년 6월 23일 서울시 보건직 공무원 시험 공중보건 문제 풀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3일에 문제 시험이 있었는데 먼저 문제 풀어보기 전에 전체적인 유형 출제 분석을 조금 해보면 먼저 이번에는 특히 가장 큰 특징이 보건행정, 사회보장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기존에는 보통 이 그러니까 공중보건 문제에서 보건행정 문제가 한 2문제 많이 나와도 그 정도였는데 이번엔 특히 완전 이거 보건행정 시험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보건행정 문제가 많이 나왔고 또 그 보건행정 문제를 좀 어렵게 출제한 경향이 있었어요. 자,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평이한 수준이었다 하더라도 특히 보건행정과 관련된 문제를 조금 어렵게 출제를 했는데 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시험이 기술직 시험이 아니라 보건직 시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건행정을 이미 다 공부를 한 상태여서 문제를 풀 때 그렇게 난이도가 아주 높아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보건행정 과목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좀 지문들 자체를 기존의 보건행정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지문들을 사용하면서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조금 수험생들을 어렵게 했던 내용들이 좀 있었죠.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골고루 출제가 됐고요. 특히 질병에 대한 문제 출제 비중이 좀 높았고 나머지 골고루 출제된 경향을 볼 수가 있겠죠. 자, 문제들을 보실게요. 감염병 관리 방법 중에서 전파 과정의 차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우리가 감염병에 대한 거 공부할 때 감염병의 질병의 6단계가 감염병에 대해서는 6단계 병원체, 병원소, 그리고 병원소로부터의 탈출, 그다음에 전파 과정, 그리고 침입, 그다음에 신숙주의 감수성에 대한 이 6가지 단계가 있었고 이 감염병에 대한 관리를 할 때 구분을 했을 때 병원체와 병원소를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전파 과정을 관리하는 것, 숙주를 관리하는 것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봤었죠. 자, 그 중에서 전파 과정 차단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검역, 격리, 그리고 환경위생, 식품위생, 개인위생 등을 전파 과정에 차단해서 우리가 봤던 범주였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홍보를 통해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강조한다. 개인위생이죠. 전파 과정에 해당이 되고요.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오류를 모두 살처분했다. 병원체, 병원소 관리니까 얘는 병원소를 아예 살처분한 것이니까 병원소에 대한 관리고 예방접종을 했다. 새로운 숙주에 대한 신숙주에 대한 관리였죠. 그리고 조기 발견을 위해서 감시 체계를 강화했다. 병원소를 미리미리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제가 쭉 나가면서 아래 하단에 이 출제가 어느 부분에서 되었는지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특강이기 때문에 이게 자료가 따로 나가는 게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어디에서 이 문제가 출제가 됐고 어떤 내용인지 이론을 좀 편하게 찾아보시라는 취지에서 이 내용을 드렸으니까 요 자세한 또 이론들은 그 교재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번째 문제, 금연을 위한 방법과 건강믿음 모형의 구성 요인 짝지은 것. 자, 건강믿음 모형에 대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다가 이제는 이렇게 예시로 연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죠. 자, 건강믿음 모형 하면 5가지 요인, 질병에 대한 어떤 인지된 감수성, 인지된 심각성, 그리고 인지된 장애 요인, 유익성, 그리고 행동의 계기 이렇게 5가지 구성 요소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딸아이의 금연에 대한 독촉이다. 딸이 금연을 독촉한다. 외부에서 뭔가 나에게 자극을 준다. 행동의 계기로 볼 수가 있겠고요. 흡연은 폐암의 원인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폐암이라는 너 계속 담배를 피면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어라는 심각성을 인지시켜주기 위한 방법이 되겠고요. 흡연자 동료, 나는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데 동료가 계속 담배를 핀다. 하나의 장애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간접 흡연도 건강에 이롭다는 점을 건강에 해롭다는 점을 감수한다. 그래서 간접 흡연을 하더라도 건강이 해로워질 수 있어, 질병에 걸릴 수 있어라는 인지된 감수성과 관련된 요인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에 3번 보시면은 보건행정 문제죠. 보건행정 파트에서 출제가 된 문제고
국민 의료비 상승 억제를 위해서 수요 측 관리 방안으로 가장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 국민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요자 측 그리고 공급자 측을 우리가 구분해서 좀 봤었죠. 고가 의료 장비의 과도한 도입을 억제하는 것은 공급자 측에서, 고가 의료 장비를 도입하면은 그만큼 생산과 관련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의료비 증가로 연결되죠. 그래서 공급자 측의 억제 방안이겠고, 의료보험 하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를 줄인다. 의료보험 제도가 시행이 되면은 내가 보험 적용을 받으니까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그래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좀 더 쉽게 이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줄인다. 수요자 측면에서의 관리 방법에 해당이 되겠죠. 의료 서비스 생산 비용 증가를 예방할 수 있는 진료비 보상 방식, 대표적인 게 포괄수가 제도, 인두제 이런 것들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진료비 증가를 억제한다. 공급자 측면에서의, 이미 지문에 나와 있죠. 생산 비용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 것, 공급자 측면에서의 억제 방안이고, 마찬가지로 진료비 보상 방식을, 자, 이런 표현, 사전 보상 방식. 자, 진료비 보상 방식을 미리 결정해 둔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진료비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의료인 입장에서 굳이 많은 의료 서비스를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사전 보상 방식과 사후 보상 방식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사전 보상 방식에 해당하는 거는 행위별 수가제밖에 없어요. 그럼 사후 보상 방식에 해당하는 게 우리 대표적인 그 총액 계약제가 가장 대표적. 거꾸로 해놨네. 사전 보상, 사전에, 죄송해요. 다시. 사전 보상 방식과 사후 보상 방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사전 보상 방식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진료비, 지급해줄 진료비가 총액 계약제, 인두제, 포괄수가제. 내가 의료인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진료비가 정해져 있는 게 사전 보상 방식이다. 그럼 사후 보상 방식이 바로 행위별 수가제. 진료 행위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 한 것에 대한 보상 비용이 정해지기 때문에 얘가 사후 보상 방식. 그래서 사전 보상 방식으로 개편하면은 그 의료비 증가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얘도 소비자가 아니라,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 측면에서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문제였고요. 자, 4번 문제, 진료비 지불 제도가 또 나왔어요. 행위별 수가제, 행정적으로 비용이 상대적으로 어때요? 많이 드는 게 문제다. 총액 예약제, 가장 대표적인 사전 보상제라고 설명을 드렸죠. 진료 단위가 포괄화될수록 보험자의 재정적 위험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포괄화된다가 무슨 말일까요? 자, 포괄화된다라는 것은 진료 단위가, 진료비를 산정하는 그 단위가 포괄화된다. 전 국민을 다 묶어서 진료비를 산정한다. 또 지역 주민을 묶어서 진료비를 산정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포괄화가 가장 큰 게 총액계약제예요. 가장 포괄적으로 되는 게 총액계약제고, 그 다음에 인두제, 그 다음에 포괄수가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포괄화되면은 보험 재정이 이제 무너지는 것에 대한 위험이 좀 더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자, 인두제는 위험한 환자를 회피하려는 유인이 크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자, 이런 문제 풀 때 진료 단위가 포괄화될수록 재정적 위험이 줄어든다. 이 내용을 내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라고 하더라도 행위별 수가제 그리고 총액 계산제, 인두제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다라면은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정답은 3번이죠. 자, 5번 문제, 공중보건 발달사, 공중보건 역사 문제인데 심지어 보기도 매번 우리 기출문제 통해서 봤던 내용 그대로 출제가 됐죠. 히포크라테스의 체액설, 사체액설이죠. 고대기고요. 검역소 설치, 중세기, 그리고 공중보건법 제정과 우두종두법 둘 다 여명기에 해당이 되지만, 우두종두법은 언제? 1798년에, 그리고 최초의 공중보건법 제정은 영국에서 1848년에 있었죠. 최초의 사회보장제도는 1883년에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독일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역사 문제는 좀 쉽게 나왔고요. 6번에 또 보건행정 문제인데,
자, 보기의 특성 묻고 있어요. 올해 전원 독감 예방접종을 맞이한 우리 반은 작년에 비해서 독감 걸린 학생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보건의료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특성 중에서 전염병 예방접종하면은 바로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죠. 정답 2번. 자, 7번 문제. 모유 수유를 한 영아가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영아에 비해서 감염균에 대한 면역력이 높다. 자, 면역 중에서 모체가 아기에게 주는 모유 수유나 경태반 면역은 가장 대표적인 자연 수동 면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연 수동 면역 정답 2번이죠. 자, 8번 대사증후군 진단기준 항목. 자, 어렵지 않게 또 문제 나왔어요. 허리둘레 남자는 90cm 이상, 여자는 85cm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고, 중성지방, 그 정답은 1번이고요. 중성지방 150 이상이거나 약물 치료 중일 때, 혈압은 수축기, 이완기 혈압 130에 85 이상이거나 약물 치료 중일 때, 공복 혈당 100 이상이거나 약물 치료 중일 때 진단 기준을 그렇게 정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9번 문제가 요게 완전히 새로운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교재에도 없는 내용이고 보건행정에서도 요 내용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걸 좀 자료를 제가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보건사업 기획과 관련된 교재, 보건사업 기획에서 출제가 된 내용이고요. 생태학적 보건사업 접근 방법 중에서 행동을 제약하거나 조장하는 규칙, 규제, 시책 또는 비공식적인 구조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수준은 조직적인 수준이라고 요거는 자 이론을 먼저 볼게요. 그냥 보건사업 기획 전략에서 사회 생태학적 모형에 따라서 건강에 미치는 요인을 구분을 했을 때 요렇게 학자들이 구분을 해놓은 내용이에요. 자, 개인적인 요인, 개인 간의 그리고 조직 요인, 지역사회 요인, 정책 요인으로 그래서 뭐랑 좀 비슷하게 보이냐면은 우리 건강 행태 모형할 때 개인 차원, 개인 수준에서의 또 개인 간 수준에서의 지역사회 수준에서 그런 개념인데 이번에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개인적인 요인인지 개인 간의 요인인지 조직적인 요인인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은 개인적 요인으로 사업 기획할 때 구분을 하면 되겠고 개인 간 관계나 1차 집단하면은 나의 주변 그래서 가족, 직장 동료, 친구를 포함하는 공식적, 비공식적인 사회 관계망, 지지 관계 이런 데들을 의미하고요. 자, 조직 요인은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조직적 특성 안에서 그래서 공식적인 조직,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규칙, 규제들을 조직 요인으로 규칙이나 규제라는 것은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 요인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 요인은 좀 더 큰 범위, 일정 경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조직, 기관, 비공식적인 네트워크, 사회 그들의 관계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 요인으로 그리고 정책 요인은 정책, 법에 대한 것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 교재에서. 그래서 이쪽에서 출제된 문제로 판단이 되는 거죠. 보건사업 기획에서 정답은 조직 수준이었고요. 다음 10번 문제 흡연자 1000명과 비흡연자 2000명을 대상으로 폐암 발생에 관해서 전향적 대조조사,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 결과 흡연자의 폐암 발생이 20명, 비흡연자가 4명이다. 자, 그럼 비교 위험도는 비흡연자 2000명 중에서 폐암 환자가 4명 발생했고요. 흡연자 1000명 중에서 폐암 환자가 20명 발생했으니까 자 2분의 20 해서 비교 위험도는 10이 나오죠. 간단하게 해서 특별히 표 그리지 않아도 내용 보고 풀 수 있게끔 문제 출제됐고요. 정답은 정답 4번. 다음 11번 질병과 매개체 연결. 자, 이런 것들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이런 거 봐야 돼요. 네, 시험 문제 꼭 나와요 하는 것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발진 티푸스 하면은 벼룩이 아니라 이였죠. 발진 티푸스 이 신증후군 출혈열, 유행성 출혈열, 들쥐였고요. 찌찌가무시증 하면은 진드기, 그다음에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모기. 그래서 이거 나머지 기억 안 나도 사실 지카 바이러스 모기라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정답 4번이죠. 자, 12번 식중독. 자, 이거 질병관리본부에서 99년에 검사를 시작했다. 이거 몰라.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재에 없었어요. 근데 저온에 강하여 겨울철에도 발생하는 식중독 노로바이러스밖에 없어요. 강의 중에 했던 게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전혀 관계없죠. 살모넬라, 비브리오 다 특징적인 것들 해당되지 않아요. 노로바이러스 저온에 강하여 겨울철에도 발생한다. 그래서 1999년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를 시작했고 매년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질병이에요. 정답은 노로바이러스죠. 13번 일정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특정한 시점이나 기간 내에 그 질병과 인구 집단이 가지고 있는 속성, 특정한 시점과 기간 내에 질병과 속성의 관계를 찾아내는 거 전형적인 단면조사 연구의 정의죠. 그래서 제가 단면조사 연구 정의할 때 특정 시점이라고 보통 표현 안 하고 특정 시점이나 그 짧은 기간 내라고 설명을 항상 드렸었어요. 그래서 질병과 요인을 동시에 조사하기 때문에 그 단면에 동시에 조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단면조사 연구에 대한 내용이죠. 정답 1번이고요. 14번 염소 소독의 장점, 소독이 강하다. 잔류 효과가 강한 게 가장 큰 특징이요. 장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 소독에 주로 사용이 되고요. 조작이 간편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거 다 염소 소독의 장점이죠. 그럼 염소 소독의 단점은 뭐예요? 자, 단점이라고 하면 냄새 나는 거, 소독약 냄새 나는 거랑 트리할로메탄 THM이라는 트리할로메탄 발암성 물질이 발생되는 게 독성이 있다라는 게 단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죠. 정답 2번이고요. 15번 알파 인덱스 구하래요. 자, 영아 사망자 수가 10명이고 신생아 사망자 수가 5명일 때 알파 인덱스는 신생아 사망자 수 분의 영아 사망자 수니까 정답은 정답 4번이죠. 16번 당뇨병. 요 문제는 사실 조금 오류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문제는 이제 풀 수 있어요. 자, 1차성 당뇨, 2차성 당뇨, 소아 당뇨냐, 성인 당뇨냐, 인슐린 의존성 당뇨냐,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냐. 1차 당뇨, 소아 당뇨, 인슐린 의존성 당뇨로 원인이 분명하지 않고 체질적이고 유전과 깊은 관계가 있다. 어떤 병리적인 문제로 인한 거고 2차성 당뇨, 중년기에 주로 발생하고 활동 인구의 인력 손실을 가져오는 병인 거는 맞는데 음주는 당뇨랑 관계가 없어요. 음주가 다양한 질병의 원인, 위험 요인으로 들어갔지만 당뇨병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 교재에도 보시면은 만성질환들이랑 그다음에 그 위험 요인들 관계도 표로 그려놓은 거 있는데 음주랑 당뇨병은 전혀 관계가 없고 우리 당뇨병 위험 요인에도 아예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틀린 거고 소아당뇨, 인슐린 양의 감소로 생기며 갑작스러운 다뇨다식, 다갈증의 증상과 함께 비만아에게 많다. 이 앞에는 맞는데 이 소아당뇨는 비만아에게 많지는 않아요. 소아당뇨 같은 경우 오히려 이렇게 외소한 아이들한테 많고 소아도 그러니까 그 성인이 아니어도 소아도 2차 당뇨, 성인형 당뇨병 걸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비만인 경우가 많아요. 비만인 애들은 성인형 당뇨에 주로 많이 걸리지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 지문 때문에 저도 이제 의학과 관련된 교재들을 좀 더 많이 확인을 했는데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인데 어쨌든 정답은 2번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성인형 당뇨, 인슐린 본래의 기능 장애에서 비롯되며 중년기 이후에 특히 45세가 가장 절정기고 이 시기에 많이 발생한다라는 특징 가지고 있어요. 다음 일산화탄소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일산화탄소는 물체가 불완전 연소할 때 물체가 완전히 타는 게 아니라 타기 시작하거나 타다 꺼지거나 할 때 제대로 타지 않고 있을 때 발생한다. 그래서 연소 초기와 말기에 주로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자, 무색, 무미, 무치의 자극성이라는 말로 우리를 혼동시키고 있는데 자극이 있다라면 어떻게 그 일산화탄소의 특징은 무색, 무미, 무치 뭐예요?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일산화탄소 양이 많아져도 느낄 수가 없어요. 무색, 무미, 무치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자극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극성이 있다면 우리를 자극하니까 우리가 느끼겠죠. 그래서 자극성이 아니라 맹독성, 독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극은 하지 않고 독성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다가 내가 중독되는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중독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 산소에 비해서 250에서 300배 높다라고 했고요. 이런 후유증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죠. 정답은 1번. 다음 18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포도상구균 식중독 설명. 가장 옳은 것. 신경계 증상 일으킨다. 사망률 높다. 얘는 보툴리눔 독소증에 대한
설명이겠죠. 다른 식중독에 비해서 발열 증상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자, 우리 그 포도상구균 식중독의 설명 보면요. 한 38도 정도의 발열이 있긴 하지만 한 20-30% 정도 환자에서만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별로 없는 거죠. 자, 원인 물질 장독소인데 120에서 20분간 처리하면 파괴되는 게 아니라 210도에서 30분 정도 가열해야 파괴된다라고 했고요. 자, 밀봉된 식품 통조림 얘도 마찬가지로 보툴리눔 독소증에 대한 설명이겠고, 포도상구균은 주로 김밥, 떡, 도시락, 우유, 버터, 치즈 이런 식품들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4번, 19번. 요거 폐결핵 집단검진 순서는 교재는 안 들어가 있지만 제가 이론 수업할 때 판서로 여러분들 정리해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대로 시험 문제 나왔고요. 어린이 폐결핵 집단검진 순서는 투베르클린 검사, TB 테스트죠. PPD 테스트를 하고 직접 촬영하고 엑스레이 직접 촬영, 그 다음에 객단 검사로 이어지고, 성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성인은 요거죠. 요게 성인. 아이고. 성인 집단검진 순서, 간접 촬영, 직접 촬영, 객단 검사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 또 보건행정과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나라 보건행정 조직 설명 가장 옳은 것, 보건진료소는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된 기관이긴 한데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고요. 지역 내 관할 의료인, 의료기관에 관한 지도 업무, 보건소의 기능 및 역할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죠. 보건의료원은 보건복지부와 보건소를 연결하는 중간 조직이다. 전혀 관계없고, 보건의료원은 뭐예요? 보건소인데 그 중에서 병원의 기능을 하는 조직을 보건의료원이라고 했죠. 중앙보건행정조직은 중앙보건행정조직이라고 하면은 보건복지부겠죠.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업무에 직접적인 행정적 연계가 없고, 그쵸? 요 맞는 설명이죠. 직접적인 행정적 연계라는 것은 인사나 예산에 대한 권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한 권한은 없고 대신 사업 감독이나 기술 지원 정도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맞는 거 정답 4번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서울시, 자, 이번 2018년 6월 23일에 있었던 서울시 보건지 공중보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문제가 전체적으로 그동안과는 약간 다른 유형이었어요. 그동안의 서울시 문제 유형과 약간 좀 다르면서 보건행정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고, 또 보건행정과 관련된 그 키워드들, 그러니까 그 용어 표현들이 조금 더 행정학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용어들이 많이 출제된 유형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문제도 아는 내용인데 뭔가 좀 헷갈리게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이렇게 아는 문제인데 헷갈릴 때는 확실한 것들 먼저 쳐내면서 정답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신 분들 좋은 성적 거두길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공중보건 강의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